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아들을 장가 보낸 50대 여자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50대가 아들 장가 보냈다고 하면 다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워낙 결혼을 안 하다 보니까 제 나이에 며느리를 봤다고 하면 아들이 뭔 사고 쳤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들이 또래에 비해 결혼을 일찍 한 편이기도 하지만 제가 아들을 일찍 낳은 편이기도 해요. 왜냐면 저는 하루라도 빨리 번듯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싶었거든요. 아무래도 아버지 없이 자랐으니까요. 엄마는 결혼을 하고도 오랫동안 아이가 안 생겨서 많이 고생하셨어요. 아빠는 장손인데 자식을 못 낳으니까 할머니한테 구박을 정말 다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엄마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빠는 그럴 만한 지혜가 없으셨어요. 할머니는 엄마가 편안하게 밥 먹는 모습도 보기 싫어하셨대요. 아들도 못 낳는 게 가만히 앉아서 입에 밥을 밀어넣는 꼴을 보니 분통이 터진다면서 엄마의 숟가락을 뺏어가기도 하셨고요. 엄마가 조금이라도 괜찮은 옷을 입으면 내 아들이 밖에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호사를 누린다면서 엄마의 옷을 가져다 팔아버린 적도 있대요. 아빠의 벌이는 그다지 좋지 못해서 아빠 혼자 벌이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어요. 게다가 할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셔서 아빠가 벌어오는 돈은 대부분 빚을 갚는 데 쓰였고 결국 생활비는 모두 엄마가 버는 돈에서 나왔죠. 할머니는 이런 사실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이 기가 죽을까봐 걱정되었는지 하루 종일 일하느라 녹초가 된 엄마한테 걸레를 쥐어주셨대요. 어차피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하는 거니 어서 밀린 집안일을 하라는 거였죠. 아주 어렸던 저한테도 할머니의 행동은 이상했어요. 엄마는 밖에서 일을 하는데 할머니는 밖에서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사람이 집안일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할머니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지도 않은 저한테도 일을 시키셨어요. 아들이 아닌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제 할 몫은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것에 정점을 찍은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이 일을 계기로 할머니와 아빠한테 완전히 질려버리고 말았어요. 제 나이 불과 10살 때 일이었어요. 그날은 아침부터 고열에 시달렸어요. 학교에 가자마자 선생님이 집에 돌려보내실 정도였죠. 비척거리며 집에 도착했는데 집에는 할머니뿐이었어요. 저는 할머니한테 아파서 선생님이 집으로 돌려보내셨다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제 머리에 손을 슬쩍 올려보고는 나지도 않는 열 때문에 집까지 돌아왔다며 꾀병이라고 하시면서 저를 내쫓으려 하셨죠. 죄송하다고 사과하라고요. 할머니의 이런 행동은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참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도무지 학교까지 다시 걸어갈 힘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일하고 계시는 식당으로 걸어갔어요. 중간중간 벽에 기대서 심호흡을 해야 다시 걸어갈 힘이 났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쭈그려 앉아 한동안 뒤집어진 속을 다스려야 했죠. 어서 엄마한테 가자라고 생각하며 쭈그려 앉아 있던 몸을 일으키는 순간 눈앞이 핑 돌았고 저는 의식을 잃었어요. 그렇게 제가 눈을 뜬 곳은 병원이었어요. 팔에 바늘이 꽂혀 있었는데 순간적인 공포가 몰려왔죠. 몸이 떨리면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그 순간 병상의 커튼이 걷히고 엄마가 나타나셨어요. 엄마는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면서
선생님이 집으로 가라고 했는데 왜 대체 거기서 그러고 있었냐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죠. 할머니가 별일 아니니까 다시 학교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학교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엄마한테 데려다 달라 하려고 했었다고요. 저는 이 말을 뱉는 순간 아차했어요. 엄마는 제가 태어난 이래로 가장 무서운 얼굴을 하셨거든요. 기절했다 방금 깨어난 10살짜리도 충분히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 엄마는 정말 화나 계셨어요. 잠시 후 아빠가 오셨고 엄마는 제가 잔다고 생각하셨는지 아빠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셨어요. 어떻게 열이 펄펄 끓는 손녀를 집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냐? 사랑받는 손녀는 아니더라도 당신이 보호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그제야 받아들였어요. 할머니가 저를 안 예뻐하는 게 사실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어지는 아빠의 반응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가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애를 딸로 낳래? 그리고 애가 집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진짜 괜찮았다는 소리 못 들었어? 우리 어머니가 설마 아픈 애를 다시 돌려보냈겠어?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아픈 애 입에서 나온 말이잖아. 적당히 믿고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흘려들어야지. 아휴 진짜 엄마라는 인간이 애 말만 고지곳대로 믿으면 어쩌자는 거야. 아빠는 제 말을 전혀 안 믿으셨어요. 그리고 엄마를 천하의 나쁜 사람 취급을 하셨죠.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억울한 감정 있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아무리 어머니가 미워도 애 쓰러진 걸 어머니 탓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엄마로서 이게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냐? 애가 쓰러진 걸 무기처럼 휘두르는 게 엄마가 할 수 있는 행동이냐? 늘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웃기만 하고 조금 불편한 일이 생겨도 참기만 하던 엄마는 더 이상 참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저를 보겠다고 병원에 오신 할머니한테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땐 몸이 정말 괜찮았다며 딱 잡아떼셨죠. 계속 그렇게 잡아뗐다면 엄마가 평소처럼 꼬리를 말고 아휴 내내 어머님이라고 할 줄 아셨던 것 같은데 자기 자식이 땡볕에 그것도 길 한가운데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모습을 본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으셨어요.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할머니의 입으로 직접 들어야겠다며 할머니를 끈질기게 추궁하셨어요. 학교 선생님한테 들었던 내용, 학교 친구들과 수위 아저씨들의 증언, 그리고 제 이야기까지 합쳐서요. 하지만 할머니는 결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동안 순간적으로 몸이 괜찮아졌다고 우기셨죠. 아빠는 할머니 옆에서 제발 좀 그만하라며 엄마를 타박했고 아빠가 할머니의 편을 들자 더 이상의 억지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안 할머니는 이때다 싶었는지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이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천하의 나쁜 년으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아주 그냥 잡아먹으려고 하네. 세상이 말세라더니 세상이 미쳐 돌아가도 아주 그냥 단단히 미쳤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 이후 할머니와 엄마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됐고 더 이상 참는 사람이 사라지자 집안에서는 사건이 끊이질 않았어요. 아빠는 이도 저도 못하고 중심 없이 끌려다니기까지 했고요. 한참 병원에 입원해 있던 제가 집에 돌아간 이후로도 상황은 달라진 게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심해졌죠. 할머니는 제 병원비로 꽤 큰 금액이 나온 걸 보고 어린애 한 명 치료하는데
뭐 이렇게까지 병원비가 많이 나냐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검사와 치료를 받은 게 분명하다고 주장하셨거든요. 그렇게 집안의 긴장감이 높아졌고 할머니는 결국 선을 넘어버리셨어요. 내가 대체 어디까지 참아줘야 되냐? 이제 참고 사는 건 저예요. 저는 시집 와서 지금까지 십몇 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어머님 말씀 어겨본 적 없어요.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집에서 집안일을 하느라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열흘이 넘어가도 불평 한마디 안 했고요. 저한테 모진 소리 하시는 건 그래도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애한테 그러세요? 아무리 아들 소리 입에 달고 사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따박따박 말대꾸야? 그런 말씀만 하지 마시고 왜 애한테 그랬는지 말을 좀 하시라고요. 할머니는 더 이상 순종적으로 굴지 않는 며느리한테 화가 난 나머지 엄마를 바라보며 아빠한테 소리쳤어요. 애 아범아, 너 아무래도 첩 좀 드려야겠다. 할머니는 첩을 들여서 아들을 봐야겠다며 아빠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빠는 그런 할머니를 제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까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다른 여자 배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엄마도 아들 욕심을 거두실 테니 더 이상 엄마한테 아들 소리로 고통 줄 일도 없을 거고 할머니는 옛날 분이시라 아무리 미운 며느리라 하더라도 정실 부인을 후실보다 대우해 주실 거라고요. 그리고 후실한테서 얻은 아들을 엄마 밑으로 호적에 올리려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첩을 두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빠는 엄마 밑으로 아들을 호적에 올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극구 반대하셨어요. 그러자 아빠와 할머니는 저와 엄마를 쫓아내려 했어요. 너랑은 살 생각이 없으니 돈 몇 푼이라도 받고 쫓겨날 거면 이 도장 찍어 이렇게 협박하셨죠. 돌봐줄 친정 없었던 엄마는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셨고 그렇게 엄마와 아빠는 영영 남이 되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때의 결정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때 이혼하지 않았다면 제가 크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이미 속병이 나서 세상을 떠났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 후 엄마는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 저를 키우셨어요. 어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여자의 몸으로 하기 힘든 일도 척척 해내셨어요. 몇 년 동안 할머니 집에서 고생했던 엄마의 모습과 비교하면 지금의 엄마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죠. 저는 엄마가 조금 덜 힘들면서 행복하면 좋겠다는 작은 희망을 가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생 때였는데 학교에 가기 전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갑작스럽게 기침을 시작하셨어요. 물을 마셔도 한 번 터진 기침은 멈출 기미가 안 보였고 엄마는 마지막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와 함께 피를 토하셨어요. 당황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엄마도 입을 틀어막은 채 굳어 계셨죠. 엄마의 손가락 틈 사이로 피가 주르륵 흘러나오자 엄마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화장실로 달려가셨어요. 엄마는 암이었어요. 엄마는 평생 고생만 하신 분이었어요. 부모가 없었기에 제 한 몸 먹여 살리고자 아주 어린 나이부터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일을 했으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는 아빠의 사탕 발림에 넘어가서 저를 낳고 구박만 당하다 이혼당했죠.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저를 잘 키워보겠다며 어떻게든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평생 건강검진 한 번 못 받아본 엄마는 갑작스럽게 말기 암 환자가 됐고 암 치료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에 진통제 처방만 받으며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도 살고 싶으셨을 거예요. 치료가 될 확률이 극히 낮다 하더라도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연명 치료를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엄마는 그 누구보다 삶에 대한 욕심이 크셨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조금씩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셨어요. 제가 혼자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들고 계셨죠. 엄마는 아마도 저를 위해 치료를 받지 않으신 것 같아요. 치료를 받는다면 엄청난 병원비 때문에 빚을 져야 했을 거고, 그렇게 했는데도 치료가 안 되면 그 빚은 오롯이 제 몫이 될 테니까요. 의사는 1년 6개월을 말했지만 엄마는 2년 3개월 동안 사셨어요. 의사는 중학생밖에 안 된 저한테 엄마의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보호자가 없는지 물었죠. 아빠라도 불러야 하나 싶었지만 엄마는 자신의 이런 모습을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이상하리만큼 침착하게 의료진들의 처치를 지켜봤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엄마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라 허황된 희망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엄마는 저한테 엄마가 꼭 널 평생 지켜줄 거야. 엄마는 반드시 나을 거야. 이런 말씀을 단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오히려 엄마가 사라진 세상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고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추억을 만들어주려고 하셨어요. 저를 안심시킨다는 이유로 허황된 희망을 주지 않으셨던 건 엄마의 지혜였어요. 그날이 왔구나 생각을 했고 그저 엄마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시길 바랄 뿐이었죠. 의료진들은 엄마가 일찍이 서약해 놓은 내용대로 의미 없는 연명 치료를 중단했고 마지막 가시는 길에 고통이 덜하도록 진통제를 투여했어요. 겨우 진정된 엄마는 자신의 손가락에 낀 반지를 제가 빼가도록 하셨어요. 이 반지는 엄마가 사시면서 단 한 번도 뺀 적이 없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유일하게 남겨주신 유산이었거든요. 엄마는 저한테 그것을 주시며 외로울 때면 이 반지로 자신을 추억해 주길 부탁하셨어요. 제가 그 반지를 빼서 손가락에 낀 지 얼마 되지 않아 엄마는 예쁜애 우리 딸 이 말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숨을 거두셨어요.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그동안 모아둔 통장을 넘기셨어요. 저를 돌봐줄 수 있는 보육원을 알아보셨고요. 제 모든 짐은 그쪽으로 옮겨져 있었고 오랫동안 머물렀던 집주인이 편의를 봐줘서 엄마와 살던 집도 도움을 받아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보육원에서 지낸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 저를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아빠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빠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절 끌어안았어요. 너무 오랜만에 본 아빠였고 아빠의 품 안에 안겨본 것도 기억이 없어서 저는 온몸이 굳은 채 어찌할 바를 몰랐죠. 그러면서 아빠는 당장 집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보육원 측에서는 아빠가 제 친권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친부가 데려가겠다는데 보육원에 둘 수 없다며 저를 아빠한테 보냈어요. 아빠의 집은 예전 동네에 그대로 있었는데 집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져 있었어요.
원래도 큰 집은 아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중간 크기의 방 하나에 사람 한 명 겨우 들어갈 방 하나, 부엌과 합쳐진 거실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아빠와 재혼한 여자 둘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아이, 몇 년 사이에 확 늙어버린 할머니가 살고 있었죠. 할머니는 어딘가 풀이 죽은 모습이었어요. 보아하니 새로 들인 며느리한테 구박을 받고 있더라고요. 당시 저는 고등학생이었고 학생의 눈으로 보니 집안 돌아가는 꼴이 그대로 보였어요. 새로 들인 며느리가 아들을 낳아줬으니 할머니는 둘째 며느리를 힘들게 할 수가 없었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집안의 가족 관계가 어느 순간 변한 상황이었죠. 둘째 며느리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고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움직이는 이상한 재주가 있었거든요. 게다가 할머니의 건강마저 악화되면서 할머니는 그 며느리한테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는 자신한테 의지해야만 하는 할머니를 두고 양로원에 처박히기 싫으면 얌전히 집에서 걸레질이나 하라고 말하더라고요. 당시 양로원의 인식은 감옥 그 자체였기 때문에 할머니는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공포에 질렸죠. 할머니마저 그렇게 대하는데 남편의 전처가 낳은 큰딸을 반길 리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 아줌마는 저를 반겼어요. 만남부터 어릴 때 엄마를 잃고 얼마나 마음 고생했냐며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라 하더라고요. 하지만 역시나 그들의 이런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저를 집에 데려온 지 얼마 안 돼요. 아빠와 아줌마는 저한테 엄마가 물려준 게 있냐고 물었죠.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통장의 존재는 꽁꽁 숨기고 성인이 될 때 꺼내 쓰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없다고 했죠. 그러자 아빠는 안색을 확 바꾸면서 그 독한 여자가 제 딸한테 돈 한 푼 남기지 않았을 리 없다며 절 추궁하는 거예요. 제 짐까지 뒤지면서 얼른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사이 아빠의 빚은 더 늘어난 상황이었어요. 그럴 수밖에요. 엄마와 살 때는 엄마가 번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고 자신이 번 돈은 모두 빚을 갚는 데 사용됐는데 엄마가 사라지니 매달 갚던 돈의 액수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그렇다고 새로 들인 아내가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되려 생활비를 늘려달라며 아빠를 타박했고 그래서 아빠는 안팎으로 쪼들리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줄 돈이 없으니 그것 때문에 저를 데려온 거라면 다시 절 보육원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아빠는 제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 이렇게 당당한 거라면서 저를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하며 계속해서 절 추궁했어요. 그러다 보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고등학생밖에 안 된 입장에서 그 상황은 지옥 그 자체였고 결국 저는 엄마가 남겨주신 통장을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이틀 뒤 저는 다시 보육원으로 보내졌죠. 엄마가 물려준 통장이 아빠 손에 들어간 게 미치도록 아까웠지만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탈출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게 된 건 성인이 된 이후였어요. 저는 지독한 생활고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엄마한테 배운 성실함과 끈기 하나만으로 제 몸 하나 정도는 먹여 살릴 정도가 됐죠. 그리고 작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취직한 뒤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제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고아인 남편은 어려운 상황에서 자란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밝고 성실했으며 자신의 환경에 대한 자격지심도 없었어요. 자신한테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인정했고 자신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졌죠. 본인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잘해서 주변의 평판도 좋았어요. 워낙 성실하다 보니 저와 남편이 열심히 벌어서 보증금을 마련해 괜찮은 집에 들어갈 수 있었고 가구들도 조금씩 바꾸고 살림살이를 바꾸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갔죠.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겼고 남편 덕에 임신 기간이 너무 행복해서 아이를 낳기 전부터 둘째를 생각할 정도였어요. 저는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행복은 사막의 신기루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을 마치자 곧장 집으로 돌아오는 남편이 밤늦은 시간이 되도록 귀가하지 않았어요. 회사에 연락을 했는데도 전화가 되지 않았고 남편과도 연락이 닿지 않았죠. 갓난아이를 데리고 남편을 찾으러 다닐 수도 없는지라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합니다만 남편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저는 가까이 지내던 이웃한테 아이를 맡긴 뒤 남편이 있다는 곳으로 향했어요. 설마 아닐 거야, 뭔가 착오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남편한테 달려가고 있었지만 남편이 이미 이 세상을 떠났을 거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죠. 착한 남편의 얼굴에는 천이 덮여 있었고 남편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이미 온몸이 차갑게 식어 굳어 있었고 눈을 뜨지 못했죠. 사람들은 저를 말릴 생각도 못했고 저는 땅을 치며 통곡하다 정신을 잃었어요. 남편의 사인은 아이를 구하려다 교통사고를 당한 거였어요. 부딪히는 순간 갈비뼈가 부러져 갈비뼈가 폐에 찔렸다고 해요. 직접적인 사인은 그것이었죠. 남편이 살린 아이는 시장통에서 엄마를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떠돌다 대로까지 걸어 나온 거였대요. 남편이 아이를 안고 길을 건너려는 순간 신호 위반 차량이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했고 차가 미끄러지면서 남편을 그대로 덮친 거였어요. 아이는 단순한 타박상에 그쳤지만 그 사고는 저희 가족한테 크나큰 아픔을 안겨줬죠. 남편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저는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어요. 갓난아이를 데리고 일을 하는 건 쉽지 않았고 남편과 모아둔 돈도 점점 떨어졌어요. 결국 생활고에 시달리던 제가 선택한 건 엄마의 반지를 파는 거였어요. 엄마가 물려주신 유일한 유산인 반지는 엄마와 저를 연결하는 유일한 연결고리였거든요. 곁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니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배고픔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고 지금의 저는 한 아이의 엄마이니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죠. 무거운 발걸음으로 금은방에 들어간 저는 금은방 사장한테 반지를 보여줬어요. 반지를 이리저리 살펴보던 금은방 사장은 제가 반지를 파는 이유를 물었죠. 솔직히 생활고 때문에 반지를 판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돈이 필요해서 파는 거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사장은 소중한 반지인 것 같은데 괜찮겠냐고 물어봤죠. 그 말을 듣자 순간 울컥했지만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눈물이 흘러나올 것 같아 어서 값을 쳐달라고 말했죠. 그런데 사장은 말문이 막힌 듯 머뭇거렸어요. 사장은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 은행에 가서 돈을 송금하겠답니다. 작은 금 반지 하나의 값을 쳐줄 현금이 금은방에 없다니 이상했지만 저는 돈을 꼭 보내겠다는 보증서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사장이 입금을 하겠다고 말한 시간이 되어 확인해 봤는데 통장에 적힌 금액을 본 저는 깜짝 놀라 금액을 다시 몇 번이고 세어봤어요. 하다못해 은행 직원한테 가서 오류가 난 것 같다며 입금된 금액이 너무 크다고 말했죠. 은행 직원은 오류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통장에 찍힌 금액이 무려 5천만 원이었거든요. 분명 금은방 사장이 돈을 잘못 보냈을 거라 생각하고 아이를 업은 채 그 금은방으로 향했어요. 저는 사장한테 지금 무슨 실수하신 줄 아세요? 그걸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이걸 돌려주러 오는데도 손이 벌벌 떨렸다고 말했죠. 하지만 제 말을 듣던 사장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돈 잘못 보낸 게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잘못 보낸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통장 안 보여드렸나요? 5천만 원 보내셨다니까요. 그 반지 많이 쳐줘봤자 50만 원도 안 될 텐데 5천만 원이라니요. 하지만 사장님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잘못 보낸 게 아닙니다. 제 마음이니 부디 받아주세요. 제 머리에는 수많은 물음표가 떠올랐죠. 잘못 보낸 게 아니라면 저한테 대체 왜 이렇게 큰 돈을 주시는 건데요? 순간적으로 사장님이 사기꾼일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돈을 감사하다고 꿀꺽 받으면 그걸로 꼬투리를 잡아 신고를 하거나 돈을 뜯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죠. 제가 경계하는 걸 느낀 사장님은 말씀하셨어요. 손님의 남편분이 제 아이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사장님은 죽은 제 남편이 자기 자식의 은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 남편이 그때 살린 아이가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금은방 사장님의 자식이라는 거죠. 그런 제 모습을 본 사장님은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직접 뵙고 사죄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그만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만 보내고 저는 근처의 장례식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사장님은 사고가 있었던 당시의 일을 아주 천천히 자세하게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의 아내가 아이의 손을 놓친 건 순식간이었다 해요. 분명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사라진 거였죠.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아내분은 지금까지 왔던 길을 돌아가며 아이를 찾았대요. 길 가는 사람들을 모두 붙잡고 아이의 인상착의를 설명했지만 그 작은 아이를 봤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이는 인파에 쏠려서 어딘가로 향한 게 분명했고 아내분은 사장님한테 연락을 했죠. 곧장 시장으로 달려온 사장님도 함께 아이를 찾기 시작했는데 하필 그날따라 시장에 사람이 많았고 얼마 전 이사 온 사장님 부부한테 그 시장은 미로 그 자체였대요. 두 분은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이 커져갔어요. 최근 주변에서 아이들이 실종되는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요즘엔 그런 게 도시 괴담으로 남아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남자아이들이나 여자아이들을 납치해서 팔아버리는 범죄가 꽤 있었대요. 그렇게 해가 떨어질 때까지 아이를 찾고 있었는데 예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아이를 발견하게 됐대요. 시장에서 한참 떨어진
대로변 한가운데에서요. 차들이 자주 다니는 곳은 아니었지만 아이가 혼자 있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곳이었죠. 두 사람은 아이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뛰었지만 아이는 부모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때 아이를 향해서 어떤 차가 달려오는 게 보였대요. 빠른 속도로 꺾어 들어오는 차는 작은 키의 아이가 도로 한가운데 있다는 걸 보지 못했고 아이는 꼼짝없이 치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불쑥 튀어나오더니 아이를 감싸 안았대요. 그리고 쿵 하고 큰 소리가 났죠.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 차에 튕겨 날아갔고 기어가듯이 그 자리에 도착한 두 사람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온몸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남자와 그 남자의 품에 안겨서 엉엉 울고 있는 아이, 그리고 절망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는 운전자까지요. 곧장 119 구급대가 왔고 부부는 아이를 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에 온전히 기뻐할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아이를 구해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기 때문이었거든요. 남자는 바닥에 추락하는 순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대요. 아이와 남편은 곧장 병원으로 향했고 아이는 정밀 검사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제 남편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식은 채 저를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절규하는 저한테 차마 다가올 수 없었대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그 순간 제가 오열하다 쓰러져 버리고 말았고 제가 조금 진정되면 찾아오려고 했는데 아이가 충격으로 인해 쇼크가 오면서 또 한 번 타이밍을 놓치게 됐대요. 그렇게 그동안 남편의 장례식이 치러지게 됐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사장님의 아내를 보게 됐어요. 사장님의 아내가 찾아왔던 때를 정확하게 기억해요. 제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저보다 더 통곡해준 사람은 그 사람뿐이었거든요. 제 남편과 어떤 인연이 있길래 저렇게까지 서럽게 우나 싶어 어찌 오신 분이냐고 물었죠. 말을 못하고 머뭇거리길래 남편이 어릴 때 만났던 사람인가 하는 우스운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자신이 남편이 살리고 죽은 아이의 엄마라고 말했죠. 그때 제 억장은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 여자의 멱살을 잡고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이냐고 소리 지르고 싶었죠. 당신이 애 손을 제대로 잘 잡고만 있었어도 그 복잡한 시장통에 애를 데려가지만 않았어도 조금이라도 빨리 자식을 찾았어도 내 남편이 이렇게 될 일은 없었을 거라면서요. 원망할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자신 탓이라며 죽어도 싸다 자식 손 놓친 자신이 죽었어야 했다며 오열하고 있는 아이 엄마를 보니 차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 자리에 있던 저는 아이의 엄마와 함께 통곡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의 엄마는 돌아갈 때까지 정말 감사하다고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죠. 저는 감사할 행동을 한 건 제가 아니라 제 남편이며 계속 죄송하다 말씀하셔도 죽은 남편이 돌아올 일은 없으니 이제 그만하시라고 정중히 부탁했어요. 그렇게 그동안 그 사람들을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연히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였죠. 사장님은 제가 그 문방에 찾아왔을 때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고 해요. 내 자식이 큰일을 당할 뻔했다는 것에만 사로잡혀서 제 자식을 구해준 분의 자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차마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저 죄송하다는 이유로
장례식장에도 가지 못했는데 제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러워 더 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내 자식만, 내 가족만 귀한 줄 알았던 제 행동에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남편분은 저희 아이뿐 아니라 저희 부부도 살리신 거예요. 제가 드린 5천만 원은 남편께 감사한 표현으로 드리기엔 턱없이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부디 받아주세요. 알고 보니 금은방 사장님 부부는 아주 오랜 노력 끝에 아이를 낳은 거였어요. 결혼한 지 25년이 되어서야 얻은 귀한 아이였던 거죠. 게다가 아이를 낳아 아내가 잘못될 뻔한 적도 있어서 둘째는 꿈도 못 꿨고 두 사람한테 자식은 그 아이 한 명이 전부였대요. 이런 사연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돈을 쉽게 받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목숨값이라고 생각하니 꼭 남편의 목숨을 대가로 돈을 번 것 같은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받지 않겠다. 그냥 반지값만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장님은 부디 이 돈을 받아달라 간청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팔려고 가져왔던 반지까지 돌려주었죠. 저는 이것까지는 정말 안 된다며 반지를 사장님한테 밀어 넣었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그런 저보다 더 하셨죠. 완강한 사장님의 모습에 일보 후퇴하기로 한 저는 조금 생각을 해보겠다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돈을 돌려줄 수 있을지 고민했죠. 하지만 사장님은 최후의 수단을 쓰셨어요. 돈을 받겠다고 할 때까지 제 통장으로 매일 10만 원을 입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 천지에 돈을 주면서 협박하는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사장님은 아내와 함께 저희 집으로 와서 제발 5천만 원을 받아달라 사정했어요. 돈을 주는 걸 허락받는 사람들이라니 상상도 못하는 모습이지만 그들한테는 그 5천만 원이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최소한의 노력이었고 그런 모습이 가능했죠. 결국 저는 5천만 원을 받았어요. 이 돈을 정말 필요한 곳에만 쓰기로 다짐하고 받았어요. 하지만 살다 보면 개인적인 욕심도 생기곤 했죠. 제가 어린 나이였다 보니 예쁜 옷을 보면 갖고 싶기도 하고 일을 하고 너무 피곤해서 밥을 할 체력이 없을 때면 나가서 뜨끈한 국밥이 한 그릇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죽은 남편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런 곳에 돈을 쓸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돈은 아끼고 아껴 아이를 위한 통장에 저축해뒀어요. 그런데 분기별로 제 아이 앞으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계절이 바뀌게 되면 옷을 사입히라며 옷값이 찍힌 돈이 들어왔고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때가 되면 책값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그 정체가 누구인가 싶어 은행에 가서 입금자를 물었지만 은행은 그저 알려줄 수 없다고만 말했죠. 문제없는 돈이라는 걸 은행에서 검증을 받았지만 그래도 영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저희 집으로 누군가 찾아왔어요. 문을 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죠. 5천만 원을 준 사장님 부부가 그곳에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느새 훌쩍 커버린 부부의 아이도 함께였어요. 저는 금은방 가족을 집으로 들였어요. 대체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 물으니 사장님은 대뜸 저한테 왜 책값을 쓰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죠. 저는 제 아이한테 돈을 보내는 사람이 금은방 사장님이라는 걸 알아챘어요. 그들은 제가 돈을 제대로 쓰지 않는 것 같자 직접 얼굴을 밝히기로 한 거였죠. 이름 모를 돈이 계속 들어오니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 쓰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죄책감에 하루도 편히 잠을 잔 적이 없다는 금은방 부부는 이렇게라도 은혜를 갚아야
자신들이 살 수 있을 것 같다 말했어요. 저희 살겠다고. 굳이 싫으시다는 걸 강요하는 것 같아.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가 크는 걸 보니 더욱 죄책감이 들어요. 저희 아이는 아버지가 살아있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데 저희 때문에 아버지를 잃은 아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정말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사모님께도 죄송하고 아이한테도 미안해서 이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이쁘디 저희가 은혜를 갚는 걸 허락해 주세요. 저는 더 이상 두 분의 지원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그 시간에 머물며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부가 이제는 죄책감에서 해방되길 원했거든요. 우리 모두가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서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할 때라는 확신이 들었죠. 이후 금은방 부부는 달마다 저희 아이한테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줬어요. 저는 그 돈을 전부 아이한테 사용했어요. 남는 돈은 모아서 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넣어뒀죠. 그렇게 아이가 성인이 되던 해, 저는 사장님 부부한테 이제 이 정도면 됐다고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후로는 모두가 죄책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친구가 됐고, 이젠 서로 가족 같은 사이로 지내고 있어요. 저는 금은방 부부 덕에 아이를 기르며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게 됐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았던 저의 인생이지만 모두 잘 이겨내고 지금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